실제로 그 당시에 선거권 가진 사람이 0.2%였어요. 즉 5만 명만 선거인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그보다 더 적은 숫자들에게만 인정됐고요. 프랑스의 어떤 자유주의 근대 국가의 질서가 이제 좀 모순이 생기니까 혁명이 일어나요. 한 50년 뒤에요. 1848년에 일어나는데 48년 당시의 선거권자 1%밖에 인정을 안 해요. 전체 국민이 1%였다.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으로 보면은 누구나 다 같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러한 아이디어,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니까 근대 국가의 국민이 모두 행복해져야 되는데 현실은 노였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농업혁명, 우리가 이제 유발 하라리 책 선생님 읽어줬듯이 농업혁명 이후에 수립된 군주국가에서 누구만 부자였냐면은 군주와 귀족만 부유했고 나머지 농민이나 노예들은 거의 비참한 삶을 그대로 유지했단 말이에요. 수렵 채취할 때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과거하고 비슷한 그 농업혁명 때하고 비슷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어땠는가 보면 근대 국가의 현실을 보면 양극화되어 있었어요. 노동자들은 죽어라고 힘들고 자본가들은 풍요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져요. 왜 국민주권 국가라고 하는데 왜 모든 국민이 주인으로 인정되지 않지? 국민이 어떻게 또 일정한 어떤 국민은 또 객체로 취급되는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실체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근대 국가의 실체의 모습은 근대 국가가 되면은 이럴 것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될 것이야, 모든 국민이 자유로울 것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선전했던 국가는 아니었어요. 근대 국가는 시민계급, 자본가죠. 소수 상공계층, 자본가, 부르주아. 지금부터 선생님 자본가라고 이제 표현할까요? 부르주아가 주체가 됐고요. 자본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죠. 서민대중, 노동자, 농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객체예요. 국민주권이라고 말만 하고. 그렇게 많이 선전했던,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가 바랐던 모든 국민 각자가 다 주체가 된다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산업혁명의 혜택은 당연히 누구한테 갔냐 하면은 뭐 골고루 돌아간 게 아니고요. 자본가들이 대부분 다 가져갔고요. 나머지 노동자, 농민, 서민 대중은 별로 가져가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가 말뿐인 국민주권주의다. 실체는 뭐냐? 자본가 주권주의다 이렇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게 되면은요. 근대 국가 하면은 굉장히 좋은 국가고 자유를 바탕으로 또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근대 국가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본가 중심의 국가였어요. 간단하게 이제 하나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금방 이해하게 돼요. 한번 좀 보십시다. 핵심만 얘기할게요. 근대 국민국가 혁명 이후에 채택된 선거제도만 딱 얘기하면 돼요. 그것을 보여주면은 그 나라가 어떤 국가였는지 뻔히 보여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791년에 당시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요. 한 2, 3년 뒤에 이제 만들죠. 1, 2년 뒤에. 그때 이제 당시 전체 인구가 2,600만 명이에요. 선거권을 몇 명이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좀 추측해 보십시다. 몇 명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몇 퍼센트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물론 여성 선거권이 투표권을 갖는 게 1900년대 들어와서에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작되니까 그 전후에서 시작되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50%로 줄고요. 그 다음에 남자 중에 남성 중에 몇 명이나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충 이제 대답할 때는 선생님이 지난 학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대개 한 그래도 그냥 많이 줄여가지고 줄여서 한 20%요. 어떤 학생 10%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10%도 그렇고 20%도 그렇고 그건 이미 벌써 그 나머지 국민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선거권 가진 사람이 0.2%였어요. 즉 5만 명만 선거인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은 그보다 더 적은 숫자들에게만 인정됐고요. 프랑스의 어떤 자유주의 근대 국가의 질서가 이제 좀 모순이 생기니까 혁명이 일어나요. 한 50년 뒤에요. 1848년에 일어나는데 이 숫자는 꼭 기억해요. 1789년, 1848년 2월 혁명. 프랑스 대혁명.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48년 당시의 선거권자 1%밖에 인정을 안 해요. 전체 국민이 1%였다. 즉 인구 3,500만 명 중에 30만 정도만이 선거권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선거권은 물론 더 제한됐었고요. 영국은 좀 어땠을까요? 영국은 그래도 명예혁명으로 다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을 한 나라니까 좀 점잖았으니까 그래도 여기는 좀 국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이 국민 주권자 대우를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1815년 당시 약 5%의 성년 남자만이 투표를 할 수 있었고요. 남녀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부모로 한다면은 결국 2, 3%의 사람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선거권을 주는 기준은 뭔가요? 재산이었어요. 얼마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또 일정 한도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소유하고 있는지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가, 과거에 땅 가졌던 귀족, 또 지주들만이 선거권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게 됐어요? 국가는 다 이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질서는 누가 만들어요? 의회에서 만들 텐데 그럼 누가 이 질서를 갖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노동자, 농민들은 국가 질서, 사회의 게임룰에서 이미 벌써 게임룰 자체에서 이미 벌써 소외당하고 있었다, 제외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본가들이 국가의 어떤 실질적 주체로서 패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근대 국가의 국가 질서는 당연히 그들에게 유리한 사회적인 게임룰로 수립될 수밖에 없죠. 자, 자본가들 입장에서 한번 좀 그들이 가장 분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질서를 어떻게 만들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이제 적이 있다면은 한 방법이 있다면 첫째는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이 나머지 서민 대중 노동자 농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그들과 거래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걸 다 뺏어올 수 있는 구조, 계약으로 뺏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적으로다가 내가 가진 거를 갖다가 뺏어갈 수 있는 세력이 있어요. 아직도 군주나 뭐 이런 세력이 내가 가진 자본가의 것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것을 요약한 것이 자유방임주의이고요. 야경국가 이론이에요. 자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해 보세요. 자본가는 군주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군주는 어떤 거예요? 군주는 국민을 착취하고 국민을 지배할 때 국가 권력이 있었어요. 그 국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가는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봉건사회에서 봉건 영주가 국가 권력을 가지지 않았던 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이 분배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은 뭘로 할 수 있느냐?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방법이다. 개인 거래를 통해서 더 많이 분배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봉건사에서 잘 봤잖아요. 생산수단을 독점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뭐예요? 토지. 그 당시에도 토지 기본이죠. 게다가 이제는 거래가 활발했으니까 자본이 생산수단이 되잖아요. 토지와 자본을 독점한 뒤에 그 다음에 그 독점을 바탕으로 못 가진 자들과 계약을 하고 계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많이 분배받을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해요.
선생님이 이제 알았다라고 딱 말하기는 글쎄 오늘날처럼 선생님 공부해 보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그 맞아 떨어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점을 통한 이익의 최대화가 그들의 이제 아이디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유방임주의로 갔다는 건 뭘 뜻하느냐? 자유주의로 갔다는 거니까 사법적 거래에 의한 분배가 정의라고 말하고요. 공법적 공동체적 분배는 정의를 왜곡하고 해악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이제 이론을 수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배의 어떤 정의로운 분배 방법 두 개 중에 하나는 개인거래 자유주의, 또 하나는 민주주의 공동체적인 분배인데 그 중에서 오로지 개인거래 분배만이 정의롭다라고 이제 이들은 말하는 거예요. 국가가 간섭하면 안 되니까요. 군주가 간섭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얻은 나의 것을 최대한 보장받는 것,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대 국가 질서의 요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